고요한 산자락 아래 낡은 목조주택 한 채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듯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 사는 사람 또한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낸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준호, 한때는 대한민국 특수부대 최고의 요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남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적을 꿰뚫었고 그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으며 그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창밖에 덧없이 흐르는 시간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3년 전 비극적인 작전에서 그는 하반신 마비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의 악몽은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야를 가득 채웠던 붉은 불꽃, 귓가를 찢을 듯한 폭발음,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를 밀쳐내며 준호야, 살아남아 꼭 이라고 속삭이던 전우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전우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잃었다.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단절하고 이 외딴 집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 준호는 겨우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았다. 굳어진 하반신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는 익숙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이미 고통은 그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입에 넣었다. 맛도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떤 감각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휠체어를 움직여 집 밖으로 나섰다. 울창한 수피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과거에는 훈련장이자 휴식처였던 이 숲이 이제는 그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휠체어를 조작하며 숲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휠체어 바퀴가 거친 흙길에 덜컹거릴 때마다 그의 몸에는 진동이 전해졌다. 그 진동은 마치 그의 잊고 싶던 과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얼마쯤 갔을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낑, 낑.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했지만 이내 그것이 가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준호는 멈칫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지만 짐승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미세한 연민을 건드렸다. 그는 휠체어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한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였다. 젠장,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의 이성은 그저 지나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처지인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다. 저 울음소리는 마치 그의 마음속 절규와도 같았다. 버려지고, 고통받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존재의 비명. 준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휠체어 바퀴는 흙에 박히고 나뭇가지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다. 그의 임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팔 근육은 고통스럽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의 정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얼마 후 그는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shepherd 한 마리. 개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생존 의지가 읽혔다. 개는 준호를 보자마자 더욱 필사적으로 낑낑거리며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준호는 개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신 또한 쇠사슬에 묶인 채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니던가. 그는 고통받는 개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감각이었다. 개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쇠사슬은 너무 짧아서 개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준호는 개의 쇠사슬을 확인했다. 쇠사슬은 굵었고 단단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쇠사슬을 끊을 만한 도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작은 생명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준호는 개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개는 준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필사적으로 낑낑거렸다. 준호는 휠체어를 움직여 개의 주변을 맴돌았다. 어떻게든 쇠사슬을 끊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준호의 눈에 숲속에 버려진 낡은 철봉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철봉에 다가갔다. 팔에 힘을 주어 철봉을 잡았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철봉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굵고 무거운 철봉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우의 얼굴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살아남아. 꼭. 그 목소리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온몸의 힘을 쥐어짜내어 철봉을 간신히 들어올린 준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철봉의 끝을 쇠사슬 자물쇠에 가져다 댔다. 그는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철봉을 휘두르려 했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힘을 주기 어려웠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지쳐 쓰러질 뻔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개는 준호의 고통스러운 노력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듯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개의 눈빛을 보며 다시금 힘을 냈다. 그는 철봉을 개에게 건넸다. 너도 같이 해보자.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 네가 좀 도와줘. 준호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지만 동시에 개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었다. 개는 준호의 말을 이해한 듯 철봉을 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빨로 쇠사슬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개의 이빨은 날카로웠지만 쇠사슬은 단단했다. 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쇠사슬을 물어뜯고 잡아당기며 필사적으로 끊으려 애썼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을 구원하려는 준호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듯했다. 준호는 개의 노력에 감동했다. 그는 다시 한번 철봉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온몸에 힘을 실어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다. 꽝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다. 개는 쇠사슬에서 벗어나자마자 준호에게 달려와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의 눈빛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 고마워. 준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과 무력감의 눈물이자
다시 살아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구한 것이 이 작은 개라는 사실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개는 준호의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숲속 깊은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마치 저곳에 무언가 더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호는 개의 눈빛을 보며 직감했다. 이 개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예감이 밀려왔다. 준호는 개에게 가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라고 말했다. 개는 앞장서서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준호는 휠체어를 조작하며 개의 뒤를 따랐다. 숲길은 점점 더 험해졌지만 준호는 개의 인도에 몸을 맡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이 싹텄다. 이 작은 생명과의 만남이 그의 덧없는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그들은 한참을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개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은 철망으로 둘러싸인 버려진 건물이었다. 건물 주변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개는 건물 입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마치 저 안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듯이. 준호는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건물은 마치 폐허처럼 보였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건물 뒤에 숨겨진 비밀이 느껴졌다. 그는 직감했다. 이 개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안에는 그의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 그의 특수부대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 건물 안에는 개를 학대한 자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더 큰 범죄의 흔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손에는 휠체어 팔걸이가 땀으로 축축했다. 새로운 미션이 시작된 듯한 긴장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버려진 건물 앞,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숨을 헐떡였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그의 암울했던 과거를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낡은 철망, 삭막한 콘크리트 벽, 그리고 역겨운 비린내.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전장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던 shepherd. 바람은 잔뜩 긴장한 채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람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준호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바람아. 내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바람은 준호의 손길에 몸을 기댔지만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준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건물 입구 쪽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철문에는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준호는 쇠사슬을 끊을 때 사용했던 철봉을 다시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준호의 휠체어 바퀴를 앞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휠체어 팔걸이에 달려있는 작은 공구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준호는 바람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공구함을 열었다. 공구함 안에는 그가 집을 수리할 때 사용하던 작은 펜치와 드라이버가 들어있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바람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마치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준호는 펜치를 꺼내 자물쇠에 가져다 댔다. 작고 낡은 펜치로는 튼튼한 자물쇠를 부수기 어려웠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힘을 줄 때마다 팔 근육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람의 눈빛,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절박한 호소는 그에게 알 수 없는 힘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팬치에 체중을 실었다. 딸깍. 작지만 분명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성공했어. 바람아 준호는 작게 환호했다. 바람은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준호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내부는 더욱 끔찍했다. 퀴퀴한 냄새는 물론 곳곳에 버려진 동물 사료 봉투와 녹슨 철장들이 널려 있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긁힌 자국들과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곳이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동물들을 학대하고 감금했던 장소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바람은 준호의 휠체어 옆을 지키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걸음걸이는 신중했고 코는 끊임없이 냄새를 맡았다. 마치 익숙한 곳을 탐색하는 듯했다. 준호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 주위를 비추었다. 낡은 창고, 녹슨 기계들, 그리고 먼지 쌓인 테이블들이 보였다. 그중 한쪽 구석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철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준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다. 그때 바람이 갑자기 한쪽 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벽에는 낡은 나무 판자들이 덧대어져 있었다. 바람은 그 나무 판자들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마치 그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준호는 바람의 행동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바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펜치를 이용해 나무 판자들을 뜯어내려 했다. 낡은 나무 판자들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나무 판자 뒤에는 작은 은밀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다량의 동물 약품과 주사기, 그리고 불법적으로 포획된 것으로 보이는 야생 동물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 사진 속 동물들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사진들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런 개자식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범죄의 흔적이었다. 준호는 상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작은 수첩 하나가 잡혔다. 수첩 안에는 알 수 없는 암호와 함께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흐릿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동물들을 잔혹하게 다루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은 준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 과거의 기억 속 한 남자와 겹쳐졌다. 김태준. 준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태준은 3년 전 그의 작전에서 전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었다. 그는 작전 중 김태준이라는 마약 조직 보스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김태준의 함정에 빠져 팀원들을 잃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치명상을 입었다. 김태준은 그 후 종적을 감췄고 준호는 그를 찾기 위해 지난 3년간 절망 속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 김태준이 동물 학대와 관련된 인물이라니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김태준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동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김태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바람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 또한 분명해졌다. 바람은 김태준의 잔혹한 범죄를 목격했고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바람은 준호의 휠체어에 기대어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바람의 눈빛에는 애원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김태준의 실체를 결코 알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바람에게서 단순한 게 이상의 존재감을 느꼈다. 바람은 그의 희망이자 그의 복수를 도울 유일한 동반자였다. 준호는 수첩과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이것들은 김태준의 죄를 증명할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그는 바람과 함께 버려진 건물을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감쌌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김태준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의 전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바람에게 당한 모든 학대에 대해 복수할 것이라고. 그들은 다시 준호의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바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바람의 몸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준호의 정성스러운 치료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했다. 준호는 바람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신선한 물과 사료를 주었다. 바람은 만족한 듯 사료를 먹고 준호의 옆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잠 못 이루고 김태준의 수첩을 다시 살펴보았다. 수첩에 적힌 암호들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일종의 지시나 거래 내역을 암시하는 듯했다. 준호는 특수부대 시절 배웠던 암호 해독 기술을 떠올렸다. 그는 수첩의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암호의 일부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동물 밀매와 관련된 거래 내역이었다. 젠장, 김태준 이 새끼.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김태준은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동물 밀매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이용했다. 준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수첩에는 김태준이 과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로비를 진행했다는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그의 아내가 희생된 바로 그 재개발 사업이었다. 지훈의 가족이 살던 지역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준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김태준이라는 한 인물에 의해 끔찍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의 전우들의 죽음, 자신의 하반신 마비, 그리고 바람의 학대와 지훈의 가족 비극까지 이 모든 것이 김태준의 탐욕과 잔혹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김태준을 단순히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태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겨우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는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폭발의 불길 속에서 바람이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람은 준호를 밀쳐내고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지저댔다. 그리고 그의 전우들이 쓰러지는 순간 바람은 그들을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쇠사슬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준호는 충격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바람, 네가 그날도 그곳에 있었구나. 준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바람을 바라봤다. 바람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그의 과거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준호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바람이 있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라면 그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3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과거에는 그에게 연락할 용기도 의미도 찾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바람과 함께 김태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는 버려진 셰퍼드 한 마리와 하반신 마비의 전직 특수부대원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김태준이라는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맞붙게 될 것이었다. 새벽의 고요를 깨고 준호의 손은 떨리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액정에는 최민혁 수사관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3년 전 그의 전우들이 희생된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준호를 담당했던 인물. 당시 그는 준호의 증언을 믿지 못했고 사건을 단순한 비극으로 종결시켰다. 준호는 그에게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를 설득해야만 했다. 김태준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도움이 절실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잠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민혁 수사관의 목소리였다. 최 수사관님, 이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상대방은 순간 침묵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었을 것이다. 이준호 씨 살아 계셨습니까? 그동안 연락도 없이. 최 수사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년 전 사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핵심부터 말했다. 최 수사관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했다. 무슨 단서 말씀이십니까?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지 오래입니다. 이준호 씨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함께 불신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찾은 단서는 명백합니다. 김태준, 그자가 우리 팀을 함정에 빠뜨린 진범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동물 학대와 밀매, 그리고 재개발 비리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찾은 김태준의 수첩과 휴대폰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사관은 그의 말을 듣고 점차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인 준호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였기에 쉽사리 믿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최 수사관은 결국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호는 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통화를 마쳤다. 그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바람은 준호의 목소리에 깨어났는지 고개를 들고 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람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바람은 준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그의 삶에 다시 들어온 희망이었다. 준호는 바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람아, 이제 시작이야. 김태준 그놈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바람은 준호의 말에 알아듣는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몇 시간 후 최민혁 수사관이 준호의 집으로 찾아왔다. 낡고 허름한 준호의 집과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호의 모습은 최 수사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준호의 몰골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3년 전 그는 준호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다. 최 수사관은 준호와 바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놀랐다. 그는 바람에게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준호는 최 수사관에게 자신이 찾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김태준의 수첩,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된 동물 학대 및 밀매 관련 자료들. 준호는 자신이 김태준을 추적하게 된 과정,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자신을 진실로 이끌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바람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고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김태준의 범죄를 알고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최 수사관은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의 얼굴에 점차 놀라움과 함께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졌다. 특히 김태준의 휴대폰 메시지와 비밀 계약서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김태준이 이런 짓을 벌였다니. 최 수사관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자신이 3년 전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준호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성급하게 종결시킴으로써 김태준에게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태준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자는 막강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 수사관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는 김태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법과 정의를 비웃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 전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김태준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준호에게서 과거의 영웅적인 모습을 다시 보았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강철 같았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마무리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최 수사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준호와 함께 김태준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호에게 수사 과정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약속했다. 그들은 김태준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불법적인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날부터 준호와 최 수사관은 비밀리에 김태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최 수사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고 준호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했다. 바람은 그들의 곁에서 충실한 조수 역할을 했다. 바람은 김태준의 흔적을 냄새로 추적했고 위험을 감지하면 미리 경고음을 내어 그들을 보호했다. 바람의 도움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태준의 범죄는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동물 밀매는 물론 마약 밀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얽힌 거대한 비리까지.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었다. 준호는 김태준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전우들이 이런 악맥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어느 날 준호는 김태준의 수첩에서 발견한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김태준이 자신의 불법 자금을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와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암호였다. 금고는 김태준이 소유한 낡은 창고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창고는 준호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증거야. 준호는 바람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바람은 준호의 말에 알아듣는다는 듯 낑낑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를 향하고 있었다. 김태준을 향한 복수, 그리고 정의의 실현. 준호는 최 수사관에게 비밀 금고의 위치와 암호를 알렸다. 최 수사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십니다. 이준호 씨, 이제 김태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 수사관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 김태준의 비밀 창고를 급습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김태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주변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준호의 뒤를 쫓게 했다. 김태준은 준호가 자신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토록 끈질기게 자신을 추적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특히 바람이라는 개의 존재는 김태준의 예상을 벗어난 변수였다. 김태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준호와 바람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지훈 그놈과 그게 더 이상 내 사업에 방해되게 하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김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날 밤 준호의 집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다. 그들은 준호의 집을 포위하고 그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준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바람은 알 수 없는 위협을 감지한 듯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바람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준호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바람의 경고에 긴장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위험이 임박했다는 직감. 그는 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집 문이 부서졌다. 김태준의 부하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준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부하들은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휠체어를 방패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바람이 맹렬하게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몸을 던져 준호를 보호했다. 바람아 안 돼, 준호가 소리쳤다. 바람은 준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라도 되는 듯 필사적으로 싸웠다. 바람의 맹렬한 공격에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람을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바람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준호와 비밀 금고의 증거들을 지키려 애썼다. 준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마비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바람을 향하고 있었다. 바람은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 순간 한 부하가 둔탁한 몽둥이로 바람의 옆구리를 강하게 후려쳤다. 낑! 바람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바람은 고통스러운 듯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바람아 바람아 안 돼, 준호는 절규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방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던 바람을 잃었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다. 그의 삶에 다시 찾아온 빛이 꺼져버린 듯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바람에게 기어갔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준호의 절규가 낡은 집을 가득 채웠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된 바람의 몸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다. 바람의 눈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고 작은 몸은 더 이상 미동도 없었다. 준호는 바람에 싸늘해지는 천을 느끼며 미칠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동반자였던 바람이
그의 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은 그를 다시금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바람아, 제발 눈을 떠. 준호는 바람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바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특수부대 시절 어떤 고통도 견뎌내던 강인한 준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김태준의 부하들은 준호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가 어렵게 모은 증거물들을 빼앗아 유유히 사라졌다. 그들은 준호가 바람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목적은 달성된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바람의 죽음이 준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지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사랑과 정의를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얼마 후 최민혁 수사관이 급히 준호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문이 부서지고 집 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본 그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준호와 그의 품에 안겨 싸늘하게 식어버린 바람의 시신을 본 순간 최 수사관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준호 씨, 괜찮으십니까? 최 수사관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준호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여전히 바람을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최 수사관은 바람의 시신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바람이 준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바람이 최 수사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그는 바람이 자신을 대신해 희생된 것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3년 전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했다. 준호는 최 수사관의 말에 반응하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슬픔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대신 차갑고 잔혹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김태준, 그 새끼를 반드시 죽여버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준호가 이대로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의 강렬한 복수심이 김태준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준호 씨,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됩니다. 바람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김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이에게 복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준호는 최 수사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그는 바람의 마지막 숨결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무모하게 행동하는 대신 이성적인 판단과 치밀한 계획으로 김태준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준호는 바람을 정성껏 묻어주었다. 낡은 집 뒤편,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언덕에 바람의 무덤을 만들었다. 작은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바람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그의 무덤 옆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숲에서 가져온 이름 모를 야생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다. 준호는 바람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바람아,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너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거야. 너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바람을 묻은 후 준호는 다시 최 수사관과 함께 김태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비록 증거물들은 빼앗겼지만 준호는 자신의 머릿속에 모든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훈련받았던 탁월한 기억력과 분석력을 활용하여 김태준의 범죄 패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들은 김태준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거래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동물 밀매 조직의 자금 흐름, 마약 밀매의 유통 경로, 그리고 재개발 비리에 얽힌 정치권 로비 내역까지. 준호는 자신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최 수사관과 함께 김태준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최 수사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부 수사관들을 움직였다. 그는 언론에도 김태준의 비리에 대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론을 등에 업고 김태준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언론은 김태준의 수상한 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김태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재욱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준호가 증거를 잃었으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자신을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재욱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준호와 최 수사관을 다시 한번 습격하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수사관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준호의 집 주변에 잠복 수사관들을 배치했고 김태준의 부하들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을 체포했다. 김태준은 자신의 부하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준호의 끈질긴 추적에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준호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준호의 전우들의 죽음과 관련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진실이었다. 김태준은 준호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준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메시지 내용은 섬뜩했다. 내 전우들은 네가 지키지 못해 죽었다. 그들은 너 때문에 희생된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뇌리에는 3년 전 그날의 악몽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전우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김태준이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마치 준호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려는 듯했다. 준호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김태준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바람의 죽음 앞에서 약해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김태준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수사관은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낸 번호를 추적했지만 번호는 곧바로 사라졌다. 김태준이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준이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들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준호는 최 수사관과 함께 김태준의 비밀 자금 은닉처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그리고 그 정보가 김태준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했다. 김태준은 자신의 비밀 자금이 위험에 처하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준호가 노리던 것이었다. 김태준을 은신처 밖으로 끌어내는 것. 김태준은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비밀 자금 은닉처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금을 숨겨두었기에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그곳에 잠복해 있었다. 준호는 최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그곳으로 이동했고 김태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바람의 죽음 이후 준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김태준을 잡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정신은 극도로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김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고 그의 허점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그가 휠체어에 앉아 김태준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바람과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바람이 자신을 구하고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섰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바람의 마지막 희생, 김태준, 내 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준호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손에는 낡은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특수부대 시절 그가 가장 아끼던 칼이었다. 칼날은 차갑게 빛났고 그 빛은 준호의 복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준호가 아니었다. 그는 바람의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난 복수의 화신이었다. 김태준과의 마지막 대결이 임박했다. 그리고 그 대결의 끝에는 바람과 그의 전우들을 위한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창고의 지하 공간은 곰팡이 냄새와 습기로 가득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은 마치 김태준의 추악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존재했던 듯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바람의 무덤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칼이 쥐어져 있었다. 칼날은 차가운 빛을 발했고 그 빛은 준호의 눈빛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옆에는 최민혁 수사관과 그의 수사팀이 은밀하게 잠복해 있었다. 그들은 김태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인기척이 들려왔다. 둔탁한 발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그림자가 지하 계단을 따라 내려왔다. 선두에는 김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탐욕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둔 비밀 금고가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김태준은 금고 문 앞에 섰다. 그는 익숙하게 금고 암호를 누르려 했다. 바로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김태준. 김태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준호의 모습이 드러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부하들도 당황하며 총을 꺼내 들었다. 내 놈의 모든 죄를 밝히러 왔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김태준을 꿰뚫는 듯했다. 내 놈이 빼앗아간 내 가족의 목숨, 그리고 바람의 희생,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김태준은 비웃었다. 하반신 마비 주제에 감히 증거도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내 놈이 모은 증거들은 이미 다 사라졌다. 그는 준호의 무력함을 조롱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준호의 끈질긴 집념에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증거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너의 죄는 세상이 모두 알게 될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최 수사관이 손을 들어 올렸다. 지금부터 우리는 김태준을 체포한다. 최 수사관의 외침과 함께 수사팀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김태준의 부하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김태준은 당황했다. 그는 초에 수사관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신을 추적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의 부하들은 총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저항했지만 수사팀의 완벽한 포위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김태준은 부하들이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준호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내 놈, 감히 내 모든 것을 망치려 해. 내 놈이 뭘 안다고 3년 전 그 작전. 내 놈이 죽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야. 김태준은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광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가 준호 때문에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에 미쳐가는 듯했다. 준호는 김태준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김태준이 직접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의 진실을 숨기려는 건 내 놈이잖아. 내 전우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 놈에게 있어. 준호는 휠체어를 조작하여 김태준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칼이 차갑게 빛났다. 김태준은 준호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향한 복수심에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래, 죽여봐. 내 놈이 날 죽인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내 놈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김태준은 비열하게 웃었다. 바로 그때 최 수사관이 준호 앞에 나서며 외쳤다. 이준호 씨, 안 됩니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최 수사관은 준호가 감정에 휩싸여 무모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준호의 복수심을 이해했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했다. 준호는 최 수사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김태준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는 바람의 마지막 희생을 떠올렸다. 바람은 그에게 복수만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바람은 그에게 희망과 정의를 가르쳐 주었다. 준호는 칼을 내렸다. 그는 김태준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벌하는 대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래, 내 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내 놈의 모든 죄를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준호는 김태준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김태준은 준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터였다. 최 수사관과 그의 수사팀은 김태준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김태준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현금과 귀금속,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했다. 또한 3년 전 작전과 관련된 기밀 문서들도 발견되었다. 그 문서들에는 김태준이 마약 밀매 조직의 보스이자 그 작전을 조작하여 준호의 팀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김태준의 짓이었다니. 최 수사관은 문서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충격과 함께 준호에게 미안함을 금치 못했다. 그는 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했다. 준호는 문서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전우들은 김태준의 탐욕과 잔혹함 때문에 희생된 것이었다. 그는 비록 김태준을 직접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바람과 전우들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작은 만족감이 자리 잡았다. 경찰서로 연행된 김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그는 준호와 최 수사관을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 놈들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게 됐어.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발버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그의 죄를 가리키고 있었고 여론 또한 그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김태준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김태준의 추악한 비리와 살인 음모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그의 파렴치한 행각에 분노했다. 특히 하반신 마비의 전직 특수부대원이 버려진 개와 함께 거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준호는 그런 관심에 무감각했다. 그는 여전히 바람의 죽음을 슬퍼했고 전우들을 잃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김태준을 잡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는 세상의 칭찬보다는 바람과 전우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랐다. 최 수사관은 준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준호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김태준의 실체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와 끈기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바람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김태준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명백한 증거와 증언 앞에서 김태준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살인교사, 동물 학대 및 밀매, 마약 밀매, 그리고 재개발 비리 등 수많은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거대했던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태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준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바람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의 무덤 옆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작은 쪽지들이 놓여 있었다. 바람은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바람아, 약속 지켰어. 김태준은 이제 벌을 받을 거야. 이제 편히 쉬어. 준호는 바람의 무덤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바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희생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태준의 몰락은 거대한 얼음산을 녹이는 첫걸음에 불과했다. 준호는 김태준과 관련된 또 다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김태준의 비리 사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김태준의 몰락으로 인해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준호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여전히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김태준의 몰락은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구속은 잠자던 어둠의 세력들을 깨웠고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준호는 김태준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직감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바람의 희생과 전우들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김태준을 조종하는 더 큰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최민혁 수사관 또한 김태준 수사를 통해 그의 배후에 존재하는 강력한 정치 및 경제계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을 포착했다. 그들은 김태준의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그의 불법적인 활동을 묵인하고 보호해준 대가로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 최 수사관은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욱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그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김태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준호는 쉬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김태준의 수첩과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다시금 분석했다. 그의 눈빛은 지친 기색 없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자료들 속에 숨겨진 암호와 연결고리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바람의 죽음은 그에게 새로운 힘이자 멈출 수 없는 동기가 되었다. 그는 바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어느 날 준호는 김태준의 수첩에서 발견된 한 이름에 주목했다. 강성구
이름 옆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밑에는 SKL 재단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준호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강선구. 그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강성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성구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자선재단인 SKL 재단의 이사장이자 은퇴한 전직검사 출신의 법조계 거물이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며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준호의 직감은 그가 단순한 자선사업가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김태준의 수첩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스러웠다. 준호는 최 수사관에게 강성구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강성구 이사장님요. 그분은 이 나라에 존경받는 분이신데. 설마요. 최 수사관은 강성구의 명성에 압도되는 듯 했다. 그는 강성구가 김태준과 같은 범죄자와 연루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부터 그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최 수사관님, 모든 권력자들의 가면 뒤에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SKL 재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김태준의 불법 자금이 그 재단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강성우와 SKL 재단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강성구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의 정보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재단의 자금 흐름 또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최 수사관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준호에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준호 씨, 강성우 이사장님은 너무나 막강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휠체어를 조작하여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김태준의 수첩에 적힌 암호들을 다시 해독하여 강성우와 김태준의 은밀한 연락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연락망을 통해 강성우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 그의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SKL 재단의 한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 직원은 재단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강성우의 위세에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그 직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바람의 희생, 그리고 전우들의 죽음까지. 준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직원은 마음을 열었고 강성우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SKL 재단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강성우의 사적인 이익을 채웠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것이 바로 강성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입니다. 준호는 증거 자료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강성구가 단순한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김태준과 손잡고 거대한 범죄를 저질러 온 검은 그림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준호는 최 수사관에게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했다. 최 수사관은 강성우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세상에, 강성우 이사장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최 수사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준호와 함께 강성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강성우는 이미 준호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성우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성우는 김태준의 부하들이 준호에게 당한 것을 보고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준호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 준호의 집으로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3년 전 작전에서 전사한 준호의 전우들이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섬뜩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다. 3년 전처럼 그것은 강성우의 경고였다. 그는 준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의 전우들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강성우는 그들의 죽음을 이용하여 준호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바람의 죽음과 전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는 강성우의 잔혹함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준호는 최 수사관과 함께 강성우를 잡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강성구가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목표로 삼았다. 그곳에서 모든 언론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성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지만 강성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준호 씨, 이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강성우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 수사관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그는 준호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람이 그리고 제 전우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성우의 자선 행사가 열리는 날, 행사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성구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준호가 감히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준호가 이미 자신의 경고에 겁을 먹고 잠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최 수사관과 그의 수사팀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행사장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휠체어는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를 은폐하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그는 강성우가 연설을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연설이 시작되는 순간 강성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할 계획이었다. 강성우는 화려한 조명 아래 연단에 섰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SKL 재단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의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준호는 마이크를 켜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우 이사장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성우는 깜짝 놀라 준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이 세상에 존경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김태준과 손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추악한 범죄자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외쳤다. 강성우의 경호원들이 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준호를 제압하려 했지만 준호는 능숙하게 그들을 피했다. 그의 특수부대 시절의 민첩함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휠체어를 조작하며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강성우를 향해 다가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추악한 진실입니다. 준호는 강성우의 비리가 담긴 증거 자료들을 공중으로 뿌렸다. 자료들은 마치 눈송이처럼 행사장 곳곳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증거 자료들을 주워들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읽고 경악했다. SKL 재단의 비자금 내역, 김태준과의 불법 거래, 그리고 정치권 로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강성우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황하며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놈을 막아 모든 것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강성우의 추악한 모습을 담아냈다. 시민들은 강성우를 향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최 수사관과 그의 수사팀이 행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성우를 체포하려 했다. 강성구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거대한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드러났다. 준호는 강성구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바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바람아,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그는 바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 모든 정의의 실하려는 바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옆에서 최 수사관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씨,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비록 김태준과 강성우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지만 그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마음속에 묻어둔 슬픔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는 바람의 희생이 남긴 교훈을 떠올렸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비록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차가웠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머물지 않았다. 김태준과 강성우, 두 거악의 심판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섰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세상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언론은 그를 정의로운 영웅이라 칭송했고 수많은 강연 요청과 사회활동 제안이 쇄도했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명성과 관심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 가장 먼저 준호가 향한 곳은 바람의 무덤이었다. 낡은 골목 한 귀퉁이, 작은 언덕 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작은 편지들이 놓여 있었다. 바람은 이제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자 희망의 불씨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준호는 바람의 무덤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바람과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쇠사슬에 묶여 고통스러워하던 바람.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내고 김태준의 흔적을 찾아냈던 바람의 용감한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바람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준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바람아, 잘 지내지? 우리가 해냈어. 김태준도, 강성구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어.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정말 고맙다. 준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함과 평화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사랑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최민혁 수사관은 준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준호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용기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최 수사관은 준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준호 씨, 당신은 뛰어난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의 어둠과 맞서 싸울 용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특수수사팀을 만들어서 사회에 숨겨진 악들을 뿌리 뽑는데 힘써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최 수사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바람의 희생이 남긴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 수사관님, 저의 남은 삶을 사회의 정의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 수사관이 말했다. 저의 특수수사팀은 동물 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서 버려진 동물들을 돕고 싶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다. 바람의 희생을 기억하고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파하는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최 수사관은 준호의 제안에 감동했다.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하여 준호와 최 수사관은 함께 새로운 특수 수사팀을 결성했다. 그들은 그림자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림자는 준호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던 바람을 기리기 위함이자 세상의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역할을 상징했다. 그림자팀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활동을 시작했다. 준호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기에 그들의 활동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팀원들을 이끌었다. 그의 지휘 아래 그림자팀은 수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사회에 숨겨진 악들을 밝혀냈다. 특히 동물 학대 사건에 있어서는 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준호는 바람재단도 설립했다. 바람재단은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힘썼고 동물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바람재단은 빠르게 성장하여 전국적으로 지부를 설립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동참했다. 준호는 바람재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직접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는 동물들의 눈에서 바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다. 한 마리의 작은 떠돌이 개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듯이 그는 이제 다른 생명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바람재단에 한 어린 소녀가 찾아왔다.
그녀는 사고로 다리를 잃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소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준호는 소녀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는 소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기에는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많은 친구들이 있어. 준호는 소녀에게 재단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소개해 주었다. 그 강아지는 바람과 똑같이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묘하게 바람을 닮아 있었다. 소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준호는 소녀와 강아지를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다. 준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바람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해졌고 그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다. 그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고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림자팀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바람재단은 버려진 동물들의 안식처이자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준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외롭고 버려진 영혼들이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그는 밤마다 바람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람에게 속삭였다. 바람아,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